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일요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각종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딱 한마디 지향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 내리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야말로 사상 최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중간에 업다운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큰 흐름은 빠지는 추세로 나간다. 이것이 결국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 시점쯤 되면 빠지는 추가 결국은 최저점을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전국을 책임진 인사들의 이 무능력, 무책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다른 데로 돌릴 때라고는 지금 현재 제1야당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그 지금 실망한 피로도를 높인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 야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야권 전체 구도에 그리고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만 될 것 아니겠느냐. 즉 정치 상황의 가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가변적인 상황을 야권에 대한 지지로 강력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출중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숙제를 지금 야당이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권이 상당히 이 분란 상태에 있어요. 분란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중질환의 조짐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두환식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검찰총리를 좀 차라리 해라. 검찰총리가 나타났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 반가운 적색 신호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빨간 신호로만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비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월선 원전 수사, 그야말로 이제 검찰에서 신청한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떨어졌고요. 1명이 구속이 안 되고 법원까지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범죄 사실을 전부 다 잘 상세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형 선고, 유죄 판결이 확정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가 이번 주에, 내주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전국의 소용돌이는 커질 것이고 여권의 지지 기반은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임기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37%대로 빠져 있지만은 여전히 이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신조어는 배종찬 인사이트 K에 있는 배종찬 여론 전문가죠. 이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내 그야말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징후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갑자기 납금수, 출연진이 이제 김용민, 주진우 기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다 납금수들 아니겠어요? 핵심. 이 납금수 분열 조짐이 있다. 왜냐하면 이 김용민, 이 납금수의 핵심 멤버죠.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인데 이 김용민이가 최근에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주진우를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SSN을 통해서 질의를 폈습니다. 도대체 주진우가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내정되기 전에 양정철이랑 셋이서 만나가지고 주진우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사이가 사전에 이미 아는 사이고 양정철은 잘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김용민 씨가 올린 페북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이냐? 왜 양정철을 같이 앉은 자리에서 양정철이한테 충성맹세하라고 졸라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한 속도로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문 진영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딱 이 시점에
납검수들 사이에서도 벌써 이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납검수의 상인명이 서로 물어뜯고 의심하는 권력 투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 교수의 얘기는, 자기는 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전투구식으로 이 납검수들이 싸우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단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요거를 좀 철저히 캐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총장과 양정철 회동할 때 왜 거기에 끼었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양정철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한 것이 농담이냐 아니면 농담이나 또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최순실의 인사 개입보다도 훨씬 더 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에 개입하려는 새로운 국정농단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 김용민 씨가 주진우 기자를 쳐내기 위해서 꺼내든 칼이 결국은 의도치 않게 양정철과 납검수의 국정농단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모함하려다가 자기들 비리가 폭로된 자승자박이다. 그래서 양정철과 주 기자가 왜 그 자리에 갔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윤구경 총경이 당시에 정권 실세 등과 호가호위하면서 연예인들 데리고 온갖 짓거리하고 다닌 것도 하다한 소문이었다. 납검수 멤버들도 정권 실세 친분 과시하면서 민원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적지 않다. 최순실을 능가하는 납검수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납검수 사이에 내재되고 있는 국정농단의 비리들이 하나씩 폭로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친노의 핵심이고 결국은 뭐 다 친노가 친모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광재 의원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현 정권에서 이 사면이 되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간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신간 선전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관계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도 납검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이가 흔들리니까 납검수처럼 비리도 다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직접 만나서 뭐라고 했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평가를 내놓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징계위 열리기 직전이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또 이 사법적인 또 훗날의 책임이 두려우니까 마지못해서 꺼내든 것이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 대통령이 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추미애를 잘라내버려야지. 요 추미애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바로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당사자에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 틀림없이 본인이 임명했기 때문에 한마디 했을 것이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광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흔들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데한 답답함, 한마디로 필요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100일이 다 가까우잖아요. 오늘이 6일이니까 이 100일이 가까우는데 첩첩삼중이 어려운 점만 꼬여 있고 장애물만 계속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지지율이 딱 20%대에 정체되어 있어요. 20%대.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문 진영 내에서만 약간의 우세를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있을 뿐이고, 호남에서 지지율조차도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고 있다. 요런 지금 이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호남에서 어느 정도나 이번에 이제 한국갤럽이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은 26%, 뭐 윤석열 볼 거 없죠. 뭐 왜냐하면 뭐 어느 사람이 가든 간에 지금 이 보수 진영의 후보는 호남에서 아예 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호남에서 딱 2%인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보별 진영별로 보면은 이낙연과 이재명 보수 진영에서도요 이재명을 높이 평가해요. 14대 10. 중도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19대 14. 진보에서도 말할 필요가 없다. 34대 26. 이렇게 높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이 현 대표의 대권 과도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애에 지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큰 틀에서만 본다면 우선 중요한 국정 현안과 같은 관련해서 본인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프레임에 딱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붕어빵보다도 더 똑같은 복잡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또 종종 엇박자를 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하자 요렇게 냈잖아요. 윤석열 직무정지를 딱 24일 날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5일 날 이거 윤석열 총장이면 충격적이야. 바로 국정조사 좀 해. 이랬는데 국정조사 하자니까 야당이 박수치고 빨리 하자 그랬어요. 왜? 윤석열이가 국정조사 현장에 나오면 당연히 추미애 얘기 많이 하지. 무슨 헐레가 있겠어요. 추미애 잘못된 것 때문에 다 벌어진 상황인데 이거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꿉니다. 아니야, 지금 국정조사 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하자고. 이렇게 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이낙연 대표가 엄청난 충격과 이 이미지에 손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부동산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청와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못 내요. 즉 정책 비전과 정책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친문 직계들로부터 본래도 친문 직계라는 평가를 못 듣고 있는데 야 이거 이낙연 대표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제3의 후보까지 거론되고 나왔다. 이 제3의 후보는 바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문재인 친문 계열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 제4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뭐냐? 20%대를 마의 지지벽인데 마의 지지벽을 견뎌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당 대표이고 차의 차권의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미래 비전을 하나도 못 내고 있어요. 그 자기 색깔도 없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이 문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평론을 잘하는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있죠. 이분도 자기 대권 후보는 자기 색깔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기 색깔이 없는 데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이 대표도 최근 스텝이 엉키는 모습보다 중요한 건 이낙연만의 색깔, 노선, 비전을 대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뭘 바꿀 건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건지 자신의 비전을 대중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치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표잖아요. 박영민 씨가, 박시영 대표가요. 이렇게 해서 이낙연 대표에게 그야말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하나가 이번에 부실장 최측근이 사망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수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도 이낙연 대표의 발목을 딱 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이낙연 대표 별말이 없었는데요.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아 거기 왜 그렇게 있나? 이런 슬픔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각자의 생활하며 20년을 보냈네. 자네는 착하고 성실한 동지였네. 이러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나도 자네처럼 살가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네. 자네가 깊게 사랑했던 고향 땅으로 자네를 보내드리네.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히 쉬시게. 이렇게 지금 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는 쭉 빠지고 이재명에게도 중요한 지지층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반사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대권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 지역과 중도층 그리고 충청도에서 상승세 국면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권을 상당히 지금 긴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내민 칼이 뭐냐면 직권남용입니다. 이 직권남용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추미애의 전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 그 다음에는 박은정 검찰 담당관,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이런 사람들이 추미애 라인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번에 직무 배제 조치, 그 다음에 징계 청구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직무를 배제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전격적으로 12월 1일 날 딱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 천하를 평정할 줄 알았는데 천하를 평정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권남용의 카드, 추미애가 행사한 직권남용, 박은정의 직권남용, 심재철의 직권남용, 이런 것이 지금 겹겹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 언론과 이 법조계에서는 결국 추미애가 현 문재인 정권이 휘두른 칼이 뭐냐면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으로 국정농단의 이름, 사법농단의 이름으로 전 정권을 다 도려냈는데, 이제는 본인들에게 그 칼자루가 지금 향하고 있다. 그래서 서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에 돌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적폐청산에서 썼던 직권남용의 보검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추미애 사단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권남용의 앞으로 이제 전개가, 이제는 이용구 차관이 직권남용의 칼에 베이느냐 안 베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용구, 우선 하나는 실패했어요. 바로 추미애 쿠데타에 힘을 보탤려다가 결정적인 에러를 범한 것이 뭐냐면, 윤석열이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은 악수를 두는 것이다. 이 악수 반드시 실패하게 됐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제가 어제 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용구 차관이 그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관들의 이 징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용구의 지시를 받고 법조계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미 제기해놓고 있는 헌법소선, 즉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단 한 번도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장관이, 법무장관이 그래,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고, 그거 법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채워야지 임기 전에는 잘라낼 수가 없어, 이 말 한마디만 갖고 버티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칼로 베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징계 결정을 법무장관이 하고, 징계 결정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을 선정하고, 이거는 이중적으로 불리한 거다. 즉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기본권의 제한이다. 그리고 검사 징계법도 위반이다. 그래서 징계 절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일로 이거 중단시켜달라. 그래서 이 헌법 소원도 내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 징계를 보니까,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심리를 결정할 때 지금 검찰 징계의 수준 최종 결정은 법무장관이 하게 됐는데, 대법원 법관들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대법원장이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상당한 잘못이 검사징계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런 직권남용에 지금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가 바로 윤석열 총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가지고 국정농단을 수사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이 정권을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직권남용의 전문가답게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냈고, 또 이완규 변호사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돼 있어서 여권이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꺼냈던 직권남용의 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들이 오늘 상당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민주당이 최근 업무에 복귀한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총리라고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원전 수사를 밀어붙였잖아요. 복귀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해. 그래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총장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검찰총리가 맞느냐? 이제는 세종시에서 서초중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 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신내림 서기관 그렇죠? 신내림을 받았다. 이 결정적 근거 파일을 440개 파기하라고. 이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된 걸 가지고 진중권 교수 이 신은 결국 청와대가 내렸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의 신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권에서 인내 한계를 느낀다. 이러면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원식이가. 그러면서 이러한 이 우원식 법원 판결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신사법농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이 했던 사법농단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여권에서 해도 너무한다. 도를 훨씬 넘었다. 사법권 남용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사원 압박했죠. 그 다음에 검찰을 압박했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제 이 전두환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지 마세요. 이렇게 비꼰 뒤에 전두환이 돌아왔네요. 반 보세요. 다음 공격 대상은 사법부잖아요.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여권의 시도에 관해서 이제는 여론의 비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요일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고요. 제 방송 요즘 구독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 많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